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재의 법칙, 지은이는 김병완.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휴대폰 연구원으로 식스시그마 전문가, IT 전문가로 활동하며 직장 생활을 했다. 그 후 거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도서관에 칩거하다시피 하며 3년 천일 독서를 실천하여 독서로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인물이다. 총 1만 권을 독파하고 나자 1년에 1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는 작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지금은 자신처럼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김병완 칼리지 책쓰기 수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현재까지 800명 이상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 천재는 위대한 도약을 한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천재를 신화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성장한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 책은 역사 속 천재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공통점은 1%의 법칙이다. 우리가 천재라 부르는 작가, 화가, 음악가, 학자들은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세계적인 걸작으로 인정받는 작품은 단 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는 평범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졸작이었다. 천재들도 수많은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시도했고 그 결과 극소수의 걸작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창의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생산성, 즉 양이다. 창의력은 영감이 아니라 다량의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얻게 되는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모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것을 잘 선택해서 집중하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다. 최고가 되는 조건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결부된 양적으로 많은 창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애쓴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을 쏟아붓고 나서 그것이 전부라 믿는다. 하지만 천재들은 노력을 남겨두지 않는다. 마지막 1%를 위해 이전의 99%와는 다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단 한 줄의 문장, 단 한 점의 붓질, 단 하나의 이론이 후대에 남는다. 천재는 만들어진다. 아니, 천재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1%의 노력은 단순한 시간과 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영역이다. 마지막 1%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피가 필요하다. 아인슈타인과 동시대를 살았던 과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 천재로 추앙했던 인물은 바로 앙리 푸앙카레다. 그는 IQ 테스트를 2차례나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평범 이하였다. 리처드 파인만,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평가받는 그는 IQ가 122였다. 천재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가다. 평범한 사람도 적절한 환경에서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한 번 둔재는 영원한 둔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연구자들을 매료시켰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년 법칙이다. 이 법칙은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는 사람들조차
최소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훈련과 경험을 거쳐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천재란 한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과 몰입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그의 저서 열정과 기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조적인 인물들은 분야마다 약간씩 기간은 달라도 대략 10년을 사이에 두고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한 사람이 어느 분야를 기본적으로 통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10년이다. 피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피카소의 작품은 몇 개나 될까?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50점 정도는 알 것이다. 전문가라면 100점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카소는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창작했다. 모차르트 역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훈련과 창작 활동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모차르트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 중 걸작은 1% 정도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인문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로이트 역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논문은 꿈의 해석을 비롯한 몇 편뿐이다. 신경 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이나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단기간의 연습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신경망이 최적화된다. 실험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또한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의 법칙이란 최고의 걸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천재들조차도 99%의 보이지 않는 졸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조차 젊었을 때의 작품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실력이 쌓이며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감탄하는 천재들의 세계적인 걸작들은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되어야 한다. 천재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임계점을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대가들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적이 없다. 1%의 법칙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천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천재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 애초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들이 남들과 다른 수준에 도달한 것은 선천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노력과 훈련,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의 결과였다. 우리는 천재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미국 공영방송 PBS의 기고가이면서 애틀랜틱닷컴의 기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쉔크는 그의 저서 우리 안의 천재성에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인지과학, 유전학, 생물학, 아동 발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최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인간의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저자는 인간의 지능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능과 마찬가지로 재능 역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잉태 순간부터 서서히 발달하고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태어나기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서 조금 더 유리한 특성이나 자질을 지닐 수 있음을 그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위대한 천재가 되도록 유전적으로 미리 설계되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그러기에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달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자발적인 노력 없인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의 두뇌는 환경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달려 있다. 결국 천재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니라 훈련과 반복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이다.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며 인간의 잠재력과 노력이 삶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는 잠이 반쯤 덜 깬 상태다.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크게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천재성은 몰입과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인간의 지능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하워드 가드너는 예외적이고 탁월한 성취를 거둔 천재들이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소질은 타고난 재능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인식하는 능력, 즉 분별력이 탁월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잘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오판한다. 반면 천재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이 현재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확신을 갖고 일찍부터 그것에 집중한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적 직관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따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분야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 결국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적의 환경에서 발현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는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집단과 개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탄생한 책이다. 저자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천재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의 연습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천재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점화장치라고 설명한다. 단순한 반복 연습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과 내적 동기가 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점화장치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다. 그녀가 20살의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본 수많은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은 한국인도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불과 10년 후 한국 여자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45차례나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를 압도했다. 바로 이 차이, 즉 할 수 있다, 나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점화장치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과 연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작가이자 다작가였던 괴테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내가 이 이치를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100권 정도의 책을 더 썼을 것이다. 천재가 되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천재에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인내가 없다면 그는 결국 평범해진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천재들이 가진 공통점이 바로 결단력과 실행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천재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비범한 존재로 거듭났다.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뇌의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뇌는 점차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불안을 줄여간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먼은 뇌는 동작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을 취할 때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라고 설명한다. 즉,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뇌는 변화하지 않는다. 괴테의 말처럼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범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하며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생겨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반대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행동하면 동기가 따라온다는 원리를 활용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 행동을 시작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보상 시스템이 작동한다. 결국 작은 행동이 쌓이며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환경이 최적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천재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행동했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완벽한 출발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대함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행동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민감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신경 써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천재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비판에서 자유로웠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비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거인은 둔감하다. 천재가 되고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비평이나 비난, 자신의 재능의 싹을 밟아버릴 수 있는 백해무익한 조언에 둔감해져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프 르두는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를 연구하며 두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두려움은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며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감정이라고 보았다. 반면 불안은 학습된 감정으로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신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불안은 우리를 행동에서 멈춰서게 만든다.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일 수 있다. 천재들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매일 한 가지씩 두려운 일을 하라 라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올바르게 선택했느냐, 아니면 재능도 관심도 없는 분야를 평생 직업으로 삼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가 바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의 저자인 마커스 버킹엄과 도널드 클리프턴이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력이나 집중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개인의 강점을 정확히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인물들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단순한 근면함이나 운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일찍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천재성과 평범함을 가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도전하는 용기다. 마이클 조던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300번의 경기에서 졌으며 20여 번은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농구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를 풀기 위해 더 오랫동안 고심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힘이 아니라 불굴의 노력이다. 영국 문학을 주도한 세뮤얼 존슨의 말처럼 위대한 업적은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을 거둔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연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샷을 쳐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골프에 능숙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슈 사이드는 무엇보다 연습이 절대적인 성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춘 아이들조차도 엄청난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쉼없는 노력이다. 그래서 세뮤얼 스마일즈는 사람의 위대함은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다. 문명이란 참다운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다. 세네카의 말이다. 양이 질을 이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데이비드 베일스는 예술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완벽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실험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업 첫날 도예 선생님은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왼쪽의 조는 작품의 양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오른쪽의 조는 질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평가 방법은 간단했다. 수업 마지막 날 저울을 가지고 와서 양 평가 집단의 작품 무게를 재어 그 무게가 20kg 나가면 A를 주고
15kg에는 B를 주는 식이다. 반면 질평가 집단의 학생들은 완벽한 하나의 작품만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가장 훌륭한 작품들은 모두 양평가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양 집단이 부지런히 작품들을 쌓아나가며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동안 질 집단은 가만히 앉아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까 하는 궁리만 하다가 종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만 것이다. 질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대범함 속에 천재성이 숨겨져 있다. 일본의 평론가이자 교수인 와타나베 쇼이치는 기계적인 글쓰기 역시 걸작을 탄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즉, 무조건 쓰다 보면 걸작이 하나쯤은 나온다는 뜻이며 이는 결국 양이 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윌리엄 쇼클리의 사례를 들었다. 쇼클리는 학자의 지능을 평가하는 척도는 그가 발표한 논문의 수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논문의 수가 많을수록 그중 뛰어난 연구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 1년에 10편의 논문을 쓰는 학자와 1년에 한 편을 겨우 발표하는 학자 사이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과 업적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노력의 반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산 과정 속에서 창의성과 깊이가 더해지며 탁월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첫 번째 성과물의 수준이나 업적이 비슷하거나 훨씬 못하다고 해도 이를 기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은 철학자든 예술가든 작가든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작업물을 생산하게 된다. 천재로 도약하는 이들도 모두 기계적으로 일을 하므로 엄청난 양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양이 질을 낳는 창조의 메커니즘이다. 천재들은 이처럼 방대한 양의 작품들을 남기는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그들의 논문이나 작품들 중에는 형편없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천재들은 그것들 중 자신들의 대작을 만들어내고 그것만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능과 재능은 생각과 태도, 훈련과 연습에 따라 2배, 3배, 심지어 5배 이상도 확장될 수 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것이며 어쩌면 이렇게 확장된 상태가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현재의 제한된 상태야말로 비정상일지도 모른다. 관찰자 효과란 인류 과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이라고 평가되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1998년 실시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인데 미립자들이 관찰자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그대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빛의 이중성이다. 이와 함께 이 실험에서도 누군가 바라보면 미립자가 슬릿을 직선으로 통과해 뒷면에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미립자는 물결로 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다. 결과적으로 알갱이 자국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이 서로 간섭하며 만들어낸 자국이 남게 된다. 똑같은 미립자가 누군가 바라보면 알갱이가 되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 즉 파동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립자는 관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미립자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하이젠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관찰자를 관찰 대상에 직접 연루시키며 이것은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양자 물리학의 양자 제논 효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효과는 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그 상태의 변화가 억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자 이타노 박사는 베릴륨 원자 5,000개를 가열하는 실험에서 관찰 빈도가 높을수록 원자들의 상태 변화가 지연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시스템의 변화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관찰자가 관찰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자기 규정 효과가 있다. 창조적인 인물들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교육 배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을 조사한 결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창조적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기 규정 효과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규정하면 실제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천재들은 자기 자신에게 넌 최고가 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암시했던 사람들이다. 캐롤 드웻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내 지능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자신감은 재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신이 위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가능성이 열리지만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면 정말로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우리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내는 결정적인 스위치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 스위치를 항상 켜두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천재다. 나는 할 수 있다. 유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잠재력이 120% 발휘되며 창의성과 리더십도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존감과 창의성이 자율성과 내부 동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능, 재능, 창의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확장될 수도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스스로를 천재라 규정하고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식 차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결국 천재와 범죄를 나누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도전하는 태도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는 초창기 20년 넘게 창작 활동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내놓지 못했다. 40대 중반까지도 혹평을 받는 일이 잦았다. 당시 평론가들은 그를 두고 너저분하게 쌓인 잡동사니 같은 글만 쓴다 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1849년 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페트라첵스키 사건이었다. 귀족이자 지식인이었던 미하일 페트라첵스키를 중심으로 사상가와 작가들이 모여 러시아의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을 조직했는데 도스토옙스키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었다. 차르였던 니콜라이 1세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결국 그는 페트라첵스키 모임의 가담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할 것을 명령했다. 도스토옙스키는 4월 23일 새벽 4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체포되었다. 그는 기껏해야 유배형 정도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사형을 선고받고 절망에 빠졌다. 처형이 집행될 세면오프스키 광장. 그는 영하 22도의 혹한 속에서 외투조차 없이 셔츠 차림으로 말뚝에 묶였다. 그는 만약 신의 가호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바로 그 순간 광장을 가로질러 한 관리가 흰 깃발을 흔들며 말을 타고 질주해 왔다. 그는 황제의 명령이라며 형 집행을 중지시켰다. 도스토옙스키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되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이송되어 4년 동안 강제노동에 처해졌다. 5kg의 쇠고랑을 찬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며 글을 쓰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소설을 구상하며 매일 같은 이야기를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그는 하루 종일 상상 속에서 글을 쓰고 수정하며 마침내 완벽하게 외울 정도로 문장을 다듬었다. 유배 생활이 끝난 후 그는 미친 듯한 속도로 지필에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안타까워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위대한 작품들은 대개 작가의 말년에 많이 탄생한다. 이는 곧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불굴의 노력과 끊임없는 연마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늘 자신의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를 도전하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한다. 우리 자신을 가장 파괴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실패와 시련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성숙하게 된다. 그 결과 실패하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았을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성장시켜주고 자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는 실패를 오히려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의 거장,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가 평생 발표한 논문은 650편 정도이지만 모두 위대한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논문 중 선구적인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과 1%, 즉 약 6편 정도였다. 더욱 충격적이고 중요한 점은 그가 새로운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정평이 난 의학계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혹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논문입니다. 저질 의사의 정신병적인 망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인정받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조롱과 혹독한 비판을 견뎌야 했다. 당시 의학계는 인간의 정신을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치부했다.
1900년에 출간한 꿈의 해석 역시 처음에는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출판된 책이 팔리지 않자 그는 자신의 돈을 들여 출판을 계속해야 했다. 프로이트는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논문을 집필했다.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이 되면 연구에 매달렸다. 잠을 줄여가며 논문을 쓰고 다시 고치고 새로운 실험을 반복하는 생활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그는 새로운 학문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며 끝없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프로이트가 남긴 수많은 논문 중에서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것은 꿈의 해석, 정신분석 입문, 쾌락 원칙을 넘어서 토템과 터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었으며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혁명을 가져왔다. 단기간에 천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도 절대로 천재가 될 수 없다. 천재의 탄생은 집중과 인내, 그리고 장기적인 몰입 속에서 이루어진다. 천재로 기억되는 아인슈타인 역시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아이였다. 오히려 학습이 느리고 말이 늦었던 아이로 자랐다. 1879년 3월 14일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유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였다. 그의 누이 동생 마야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항상 조용했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아이였다. 하지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는 말을 배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가 평생 말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달이 느린 아이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학업 성적이 일단 뛰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서는 무엇을 할지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입학에도 실패해 재수를 해야 했다. 또한 대학 졸업 후에도 교사로 일하고자 했으나 자리를 얻지 못해 결국 스위스 특허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 그는 한 교수로부터 게으른 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규 교육 과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스위스 특허국에서 3급 기술 시험사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물리학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1902년 베른의 스위스 연방특허국에서 3등 심사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불과 3년 만인 1905년에 무려 2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발표한 25편의 논문 뒤에는 아마도 수백 편의 미완성 원고와 수년간의 연구와 사색이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발표한 논문들은 당시 주요 물리학 잡지에 금방 게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수준이 특별히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물리학계에 선사한 논문은 25편이고 그중 3편은 물리학을 완전하게 뒤바꿀 정도의 획기적이고 수준 높은 논문들이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1905년을 경이의 해라고 부른다. 우리의 성공은 두뇌 덕분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끈기 있게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말한 것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끈기 있게 노력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 바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냇물부터 만들어야 한다. 탈무드에 나오는 속담이다.
냇물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이다. 실력이나 재능도 마찬가지이다. 천재로 도약할 만큼 놀라운 재능은 모작이나 모방 작업과 같은 보잘것없는 훈련이 수천 번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가 천재적인 화가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압도적인 창작 활동과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다. 평범한 화가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그의 폭발적인 생산량이야말로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는 단 10년 동안 2천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 창의성을 주제로 한 수많은 책에서 언급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시카고 대학 창의성 연구팀이 진행한 인터뷰 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100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는지를 탐구한 연구였다. 연구 결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들의 성공을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마음 속에는 재미와 열정이라는 공통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고된 과정조차 흥미로운 퍼즐을 풀듯이 즐겼다. 나의 작업은 예술이 아니라 놀이에 가깝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판화가 마우리츠 애셔가 남긴 유명한 문장이다. 많은 이들이 예술가의 작업을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애셔에게 그것은 달랐다. 그는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 그는 교묘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논리학의 난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다. 그의 판화 속에는 정밀한 기하학적 패턴, 착시 효과, 무한 반복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창작 활동은 단순한 영감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448개의 판화와 2000개 이상의 스케치를 남겼다. 그는 수없이 그리며 실험하고 또다시 도전했다. 리처드 파인만 역시 이 일을 즐기고 좋아했다는 사실을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내가 하려는 일이 핵물리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느냐다. 어쩌다가 멋진 행동을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행동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일까? 앤서니 라빈스는 명쾌하고도 간결하게 말한다. 그것은 바로 결단의 힘이라고 말이다. 그는 우리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에서 4가지 성공 공식에 대해 언급했다. 1.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라. 2. 행동하라. 3. 잘 되는 것과 잘못되는 것을 찾아라. 4.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전략을 바꿔가며 계속하라. 이것을 최고 성공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망은
항상 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꾸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담대한 목표다. 기업 경영에 관한 또 하나의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는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는 2000페이지의 인터뷰와 6000건의 논문 조사와 3.8억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를 5년간 1만 5천 시간의 작업 시간을 들여 분석한 결과로 세상에 탄생한 책이다. 이 책의 주제는 한 가지였다. 어떻게 위대한 기업들은 그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 책은 확실하고 명백한 대답을 해준다.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담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재능이나 능력, 역량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연구팀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나중에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다.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도 대개는 바로 그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천재가 되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천재가 되고자 하는 담대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확실한 능력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높고 담대한 목표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끓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게 하는 마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위대한 건축가인 데니얼 허드슨 버넴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작은 계획, 꿈, 목표를 세우지 마라. 작은 계획에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마법이 없다. 큰 계획과 목표를 세워라. 희망을 갖고 높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라.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문명이 발달한 이치는 한마디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한 지역을 보면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숨어있는 혹독한 환경을 주는 장소들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인류 역사상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문명 중에서 지금도 건재한 곳은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시련과 도전을 받은 문명이고 오히려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시련과 도전이 없었던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련과 역경이 없었던 문명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멸망했던 것이다. 시련과 역경이 없을 때는 인간은 안주해버리기 쉽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해야 할 그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뛰어넘어 발휘하려면 각고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좋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안주해버리고 만다.
천재들과 거장들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 좌초하지 않는다.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분발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재들이고 거장들이다. 인간은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진다. 공자의 말이다. 천재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남들보다 100배 더 노력한 사람들을 뜻한다. 천재는 1%의 보기 드문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끈기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고통스러운 끈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신이 나서 즐기고 재미있게 몰두하며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없는 끈기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천재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미친 듯이 몰입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몰입의 본질은 즐거움과 단순함이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며 그 세계 속으로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 한다. 천재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스스로 선택하고 몰입하고 즐기는 사람만이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천재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